문 닫힌 편의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도 계산대 위엔 연체 알림 문자가 먼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보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가 먼저 밀려옵니다. 은퇴하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죠. 몸 쓰는 일은 줄고 시간은 넉넉해지고 통장은 서서히 줄어들어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편의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망하기 어렵고 노후에 딱 맞는 장사라는 말. 그런데 막상 남은 건 5억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과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비슷한 말을 자주 하십니다. 가만히 쉬면 불안해서요. 연금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요.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음식점. 다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권유받아본 길이죠.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다가 정년을 채웠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치니 대략 5억. 집은 이미 있었고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월 몇 백만 원만 꾸준히 나오면 돼. 이 말이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본사 설명회에 가보니 숫자는 그럴듯했고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요즘 60대 점주님들 많습니다. 부부가 하시면 인건비도 아끼고 좋아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숫자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건 체력입니다. 하루 14시간, 16시간 매장에 서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고됩니다. 새벽 배송, 진상 손님, 잦은 계산 실수, 밤낮이 뒤바뀐 생활. 젊을 때 야근하던 몸과는 다릅니다. 이 부부도 처음 몇 달은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무릎이 붓고 남편은 혈압약을 늘리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늘고 매장은 더 신경 쓰기 어려워지고 매출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는 건 예상 못한 비용입니다. 냉장고 하나 고장나고 간판 수리하고 POS 시스템 바꾸고 본사 지침에 따른 리뉴얼 이야기까지 나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었지만 그때는 잘 보이지 않던 문장들입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넘겼던 조항들이 나중엔 칼처럼 돌아옵니다. 매출이 줄어도 로열티는 고정이고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인건비는 더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더 아픕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은퇴 후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장 예민한 시간만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간 60대 남성입니다. 퇴직 후 조용히 살고 싶어 선택한 동네였지만 유동 인구는 생각보다 적었고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혼자 밤 근무를 하다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결국 폐점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건 권리금 회수도 못한 채 떠안은 대출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파트 단지 앞 상권을 믿었던 부부입니다. 처음엔 매출이 괜찮아 보였지만 1년 사이 무인 편의점과 경쟁 점포가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출점 제한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외 조항은 늘 있었고 본사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폐업을 고민했지만 위약금과 원상 복구 비용을 계산해보니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붙잡힘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바로 창업에 뛰어든 경우입니다. 쉬는 기간 없이 곧바로 장사에 들어가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정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대신 설 사람이 없었고 하루 매출이 곧 생활비와 직결되다 보니 작은 변동에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 일부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문제는 편의점이라는 업종 자체라기보다 은퇴 준비의 방향입니다. 은퇴 후 삶은 얼마를 벌까보다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한 장사가 오히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구조는 은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삶을 지탱해주는 보조수단이어야지 삶 전체를 다시 걸어야 하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지, 매출이 줄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편의점 창업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던 이 부부가 잃은 건 5억이라는 숫자만은 아닙니다. 쉬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부부의 시간, 그리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까지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 아직 선택하지 않아도 될 길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판단 미스나 운 나쁜 사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계와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은퇴 이후 창업이 왜 이렇게 자주 실패로 이어지는지 꽤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이 은퇴자, 창업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젊은 시절의 창업과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서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력 저하, 위험 회피 성향 증가, 회복 시간 부족 때문에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한 은퇴 이후 자영업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자가 선택하는 사업일수록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인식에 끌려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몰리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쟁은 가장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가장 빨리 악화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같은 경고가 반복됩니다. 은퇴 설계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책들을 보면 노후 자금은 수익을 키우는 자본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돈은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은퇴 자금은 실패하면 그대로 삶의 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수익 부족이 아니라 큰 손실 한 번이라고 강조합니다. 편의점 창업처럼 초기 자본이 크게 들어가고 고정비가 높고 매달 반드시 벌어야 하는 구조는 이 관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 운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행동경제학 쪽 연구를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실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쉬는 걸 위험으로 느끼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나 현금 흐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사를 시작하고 그 장사가 힘들어질수록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 없다는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미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더 깊이 들어가다가 손실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노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여러 사회학 연구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소득의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소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조금 적더라도 언제 들어오는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매출에 따라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구조는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부부 갈등과 건강 악화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60대 부부 사례가 딱 이 연구 결과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후 재무 설계 책에서는 은퇴 후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일.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는 사업이 아니라 연금과 자산 위에 얻는 보조수단. 실패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규모. 이 기준으로 보면 편의점 창업은 은퇴 후 삶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 은퇴 전 삶을 다시 반복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건 계산이 아니라 마음 정리입니다. 이제는 덜 벌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실패가 아니다. 내 자산의 목적은 증식이 아니라 지속이다 하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편의점 창업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부부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건 장사의 실패가 아니라 은퇴를 대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직장인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걸 지켜주는 건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연구와 책들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값 문자 하나에 잠이 확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질 줄 알았다고들 하시죠. 회사 다닐 땐 월급날이 있었고 힘들어도 다음 달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빠져나가는 날이 훨씬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부부 둘이 조용히 밥 먹고 앉아 있다가 이번 달 얼마 썼지?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월 100으로 버틴 부부, 200을 쓰다 불안해진 부부, 300을 써도 흔들린 부부. 금액은 다른데 끝에 가면 공통된 표정 하나가 남습니다. 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생활비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 아이들 다 키웠으니 돈 쓸 일 없다. 많이 안 쓰면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전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반쪽짜리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월 100만 원으로 버틴 부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 부부입니다. 아파트는 오래전에 대출 없이 마련했고 차는 팔았습니다. 외식 거의 안 하고 병원도 꼭 필요한 날만 갑니다. 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간단히, 저녁은 라면이나 반찬 조금.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통장 잔고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되죠. 이 말이 점점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고 손주 이야기 나오면 웃다가도 금방 입을 닫습니다. 월 100으로 산다는 건 생활비를 줄인 게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거의 접어두는 생활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에서는 늘 같은 걱정이 맴돕니다. 혹시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쩌지? 집에 뭔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부에게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조심조심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월 200만 원을 쓰는 부부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고 국민연금과 작은 개인연금이 합쳐져서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식비는 조금 여유가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합니다. 취미로 문화센터도 다니고요. 겉으로 보면 딱 평균적인 은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정 지출이 애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병원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많다는 걸 은퇴 후에야 알았다는 점입니다. 현역 때 들어둔 보험은 해지하기도 애매하고 차는 없으면 불편하고 집은 줄이기 싫고 그래서 매달 200을 쓰는데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지출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불안은 이렇게 말로 나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5년 뒤가 걱정이에요. 마지막은 월 300만 원을 쓰는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여유 있는 은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여행도 가고 취미도 있고 손주 용돈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흔들립니다. 이유는 지출 수준이 은퇴 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식, 골프, 모임, 경조사.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생활의 기준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입입니다. 연금은 일정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 못한 지출은 꼭 생깁니다. 차 수리비, 치과 치료, 가족 도움.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정비가 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세 부부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월 100, 200, 300이라는 숫자는 다르지만
불안의 출처는 거의 같습니다. 건강, 고정 지출,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 계산을 너무 단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역 때는 소득이 늘면 해결됐던 문제들이 은퇴 후에는 구조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면 살 수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떤 지출은 끝까지 가져가도 괜찮고 어떤 지출은 줄일 수 있나요? 입니다. 월 100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10년, 20년 지속 가능한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월 200이면 평균처럼 보이지만 고정비 구조가 불안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월 300이어도 소비 기준이 현역대에 묶여 있으면 은퇴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선택 말입니다. 은퇴는 돈을 덜 쓰는 연습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이 상태로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카드값 문자를 보며 잠이 깨는 분이 계시다면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보시기 전에 먼저 구조를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를 쓰느냐 보다 왜 불안한지를 먼저 알아야 진짜 은퇴가 시작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은퇴 후 생활비 불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구조의 문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건 개인 느낌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꽤 일관되게 나옵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진행된 은퇴자 패널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한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출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쓰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훨씬 덜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이 손실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부부들이 월 100, 200, 300을 쓰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거나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혹시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불안은 통장 잔고보다 머릿속 시나리오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 은퇴 관련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의 은퇴 설계 관련 저서들을 보면 은퇴를 실패로 이끄는 가장 흔한 착각이 생활비를 하나의 숫자로 고정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은퇴 후 지출이 결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 주거, 가족 변수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 변동성을 과소평가한 채 은퇴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노후 빈곤을 다룬 여러 사회학 논문을 보면 생활비가 낮은 은퇴자보다 생활비 변동폭이 큰 은퇴자가 우울감과 불안을 더 크게 느낍니다. 월 100으로 사는 분이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월 300을 쓰는 분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통제감입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돈과 줄일 수 없는 돈이 머릿속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돈이 줄어도 내 삶은 유지될까? 아니면 무너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다소 빠듯해도 구조가 단순하고 선택지가 명확하면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은퇴 관련 심리학 책들을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사람은 소비 수준보다 소비 통제력을 잃을 때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현역 때는 소득이 통제 수단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자리를 구조가 대신해야 합니다. 구조가 없는 은퇴는 말 그대로 안전벨트 없이 달리는 느낌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의 진짜 해답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는 줄여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 확신은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고 지출을 하나하나 분해해보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어떤 비용이 늘어날지, 집이 불편해지면 어떤 선택을 할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질문에 답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은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의 문제라는 것. 대비란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그 구조가 잡히는 순간 비로소 은퇴는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를 떠올립니다. 물가 싸고 날씨 좋고 사람 친절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믿습니다. 거기가 노후의 천국일 거라고요.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하나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보태서 해외로 나갑니다. 아이들 다 컸고 병원도 요즘은 어디든 괜찮다더라. 한국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더라.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래도 이미 마음은 떠났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이니까요. 그 선택이 틀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의 한 신흥 도시로 떠난 60대 부부였습니다. 집값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됐고 새 아파트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시장에서 과일 사고 사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며 잘 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오른 관리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세금, 환율이 바뀌면서 체감 생활비가 훌쩍 뛰었습니다.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 비용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결국 4억 가까운 자산이 빠져나갔을 때 돌아갈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소소한 사업을 겸하려던 부부입니다. 현지에서 작은 카페를 열면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엔 손님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였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임대 계약에는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제협상,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재량. 장사가 조금 된다는 소문이 돌자 임대료가 2배로 뛰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가게를 접었지만 보증금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한국에서 가져온 자산이 반토막난 통장과 그때 왜 전문가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비교적 준비가 철저하다고 생각했던 경우였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자녀 지원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조용했고 겉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가 없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삶을 잠식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늘렸고 아내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건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팔았고 전세로 시작한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계산해보니 해외에서 쓴 돈과 되돌아오는 비용까지 합쳐 거의 수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들 말합니다. 그건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를 해도 예상 못하는 구멍은 반드시 생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지출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느낌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전벨트가 사라진 상태에서 한 번의 선택이 자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해외 생활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에는 싸게 산다는 기준보다 되돌릴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집을 팔면 다시 살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돌아올 여지가 있는지, 관계가 무너졌을 때 버틸 힘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하나가 더 무겁습니다.
천국처럼 보이던 해외 생활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사소합니다. 환율이 한번 흔들리고 병원에 한번 가고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구조라는 걸요. 돈이 새지 않는 구조, 돌아올 수 있는 구조, 혼자가 되지 않는 구조 말입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시라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 더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아니면 언젠가 통장을 열 때 숨이 막히게 만들 선택인지요. 천국을 꿈꾸며 떠난 길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지금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빠지는 착각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을 은퇴 전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나오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건강, 지금의 체력, 지금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은퇴 후 해외 생활을 상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행 갔을 때 느꼈던 즐거움, 짧은 체류에서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평생을 계산해 버립니다. 문제는 은퇴 후 삶은 여행의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은 반복이고 반복은 작은 변수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노후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는 은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비가역적 결정을 꼽습니다. 집을 팔아버리는 것, 국적이나 거주 기반을 옮기는 것,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말입니다. 그의 연구를 보면 은퇴 후 파산이나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 자체가 과감해서가 아니라 되돌아올 출구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연구는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나 홀로 볼링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행복과 안정에 있어 소득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연결망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얕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 음주 증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여러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병원비보다 더 큰 비용이 관계의 붕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비슷한 선택을 반복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회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한국에 남아 힘들게 살다가 그때 한번 나가볼 거리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갔다가 실패하더라도 해봤으니 됐다고 말하는 쪽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후회 회피가 감정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재정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후 자산관리 분야의 고전으로 불리는 윌리엄 번스타인의 책 은퇴의 4가지 기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기회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거주지 선택은 투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생활의 기반이고 은퇴 후에는 이 기반이 흔들릴수록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해외 은퇴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낭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는 자유의 시기가 아니라 취약성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더 느린 결정이 필요합니다. 천국처럼 보였던 선택이 공포로 바뀌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감정이 앞선 선택이었는지, 구조를 점검한 선택이었는지,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겼는지, 아니면 모든 걸 걸어버렸는지.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지혜는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설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와 실패 사례가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괜히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출근할 필요는 없는데 통장 잔고부터 떠오르고 카드값 날짜가 먼저 생각나는 아침이요. 은퇴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자마자 돈이 새기 시작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죠? 수입이 갑자기 끊긴 것도 아닌데,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르게 가난해질까?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늘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다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지출들이었거든요.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잖아요. 카드값이 조금 늘어나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꿀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이번만이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느려졌는데 나가는 속도는 예전 습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공포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새기 시작하는 돈은 생활 수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외식 횟수, 배달 습관, 브랜드 소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누려야 지라는 말 정말 많이 하세요. 문제는 그 이 정도가 월급 받을 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은퇴 후엔 같은 소비라도 체감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두 달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1년, 2년 쌓이면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집니다. 본인은 크게 쓴 적이 없다고 느끼는데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두 번째로 무서운 건 무료 같아 보이는 취미에 드는 돈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취미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들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취미가 생각보다 돈을 계속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골프를 예로 들면요. 라운딩 한 번, 장비 한 번, 모임 회비 한 번은 각각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연간으로 묶으면 깜짝 놀랄 금액이 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교통비, 모임 뒤풀이가 붙기 시작하면 취미가 아니라 고정 지출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작은 반복 지출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해 쓴다는 명목의 돈입니다. 이건 특히 마음이 약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부모님에게 쓰는 돈이죠. 은퇴 전에는 도와주는 입장이었지만 은퇴 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하려다 보면 본인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한 번만 도와주자로 시작했는데 그게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줄이려고 하면 미안하고 끊으려고 하면 관계가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손대는 지출이 되고 그만큼 가장 큰 구멍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집과 차에 묶인 돈입니다. 은퇴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집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도 좀 편한 차 타야지 하면서 유지비가 높은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은근하게 숨을 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의료비와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검사 한 번, 약값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이게 매달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라 아깝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예측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런 소비 습관이 실제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제가 들었던 사례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은퇴 직후 부부가 함께 여행과 외식을 늘린 경우입니다. 젊을 때 못 해본 거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차에 통장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고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소비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취미 모임에 깊이 빠진 분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취미였는데 모임이 커질수록 지출도 커졌습니다. 본인은 사람 만나는 값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연금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취미를 줄이자 관계도 함께 끊길까봐 돈보다 사람이 무너지는 느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지원 때문에 노후가 흔들린 사례입니다. 자녀의 집 문제, 손주의 교육 문제를 도와주다 보니 본인 통장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은 언제 챙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 얘기 같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특별히 낭비벽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은퇴 후 가난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일상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은퇴 준비든 이미 은퇴하신 상태든 지금 점검해야 할 건 돈을 더 버는 방법보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입니다. 큰 투자 실패보다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한 소비 습관이 노후를 먼저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통장을 보시면서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은 괜히 온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서 점검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은퇴 후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생활 수준과 감정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라고 느꼈던 기준이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월급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뇌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은 거의 변하지 않고 대신 불안만 커집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쓴 넛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큰 결정을 할 때보다 작은 반복 선택에서 훨씬 더 취약해진다고요. 은퇴 후 가난을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달 반복된 작은 지출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배달 한 번, 모임 회비 한 번, 가족에게 건네는 생활비 한 번은 그 순간엔 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줄이려고 하면 이미 심리적 저항이 너무 커져 있다는 겁니다. 노후 소비를 연구한 여러 재무학 논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 감소보다 소비 경직성이 더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비는 잘 안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주거비, 교통비, 인간관계 유지 비용은 생활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어서 더 줄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집을 줄이는 건 단순히 공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위치를 낮춘다고 느끼게 만들고, 차를 바꾸는 건 체면과 연결되고, 모임을 줄이는 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쉽게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 위기는 돈보다 자존감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한데 실행이 어렵습니다. 은퇴 후 소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소비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은퇴 전 기준이 아니라 은퇴 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연구들에서도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시점은 자산 규모가 커질 때가 아니라 월 고정 지출이 통제되기 시작할 때라고 나옵니다. 통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기면 불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책 노후의 재발견에서도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절약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은퇴 초반에 소비 실험을 빨리 끝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은퇴 초반 12년에 일부러 소비를 줄여보고 불편함과 불안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 이후에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 더 즐기다 줄이자라고 미룬 사람들은 줄여야 할 시점에 이미 심리적으로 버틸 힘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은퇴 후 가난을 부르는 소비 습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미래의 안정과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밟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불안하지 않게 사느냐입니다. 논문도 책도 실제 사례도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돈이 새는 지출을 줄이는 순간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돈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나오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 소비를 다시 들여다보는 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전화 한 통이 안 옵니다. 카톡 알림도 없고요. 달력 보니까 생일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 단톡방에서 케이크 이모티콘이 쏟아졌을 텐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 진짜 혼자구나. 이게 은퇴 후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무섭죠.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병원비보다 사실 이 정적이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막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 관계야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평생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다 끊기겠어. 그런데요,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같이 증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직장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역할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부장, 과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사람 하나 안 남은 이유, 대부분 딱 한 가지 준비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 없이도 이어지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은퇴는 곧 고립의 시작이 됩니다. 한 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인데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받던 분이었습니다. 회식, 골프, 출장, 늘 사람이 주변에 있었죠. 은퇴 후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밀린 여행 다니고 집에서 쉬고 그럴듯해 보였죠. 그런데 2년 차부터 갑자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에 만날 사람이 없고 아내는 여전히 자기 일정이 있고 친구들은 아직 직장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말 섞는 사람이 편의점 직원 한 명뿐인 날이 반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퇴직 전에 회사 밖 인간관계를 하나도 만들어두지 않은 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조금 다릅니다. 은퇴 전에 이미 지역 탁구 모임에 발을 담그셨던 분입니다. 처음엔 운동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밥도 먹고 생일도 챙기고 서로 아픈 얘기도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루틴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탁구장 가고 점심 먹고 오후엔 동네 사람들과 커피 한 잔.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는 그만뒀는데 삶은 안 그만둔 느낌이라고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관심사로 이어진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씁쓸합니다. 은퇴 후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진 경우입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고 아내는 자기 모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람 만나는 법을 아내에게만 의존해 왔던 거죠. 결국 아내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자존감이 무너지고 말수가 줄고 부부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배우자 하나만으로는 노후의 인간관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감이라고요. 소득이 조금 적어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과 고립감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필요 없어지는 순간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빠지면 허전해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노후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꼭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회사 말고, 직함 말고, 역할 말고 그냥 나로 불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호회여도 좋고
지역 모임이어도 좋고 종교든 봉사든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과 상호성입니다. 가끔 얼굴 비추는 모임 말고 빠지면 누가 연락 오는 관계. 나도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관계. 이게 있어야 은퇴 후 시간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쓰기엔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는 은퇴 전에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나 저녁에 조금씩 쌓아두셔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조금씩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 날이 쌓이고 그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고독이 됩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은퇴 후 사람 하나 안 남았다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준비를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점검하듯 인간관계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말 걸 사람 없는 하루라는 걸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걸 미리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 준비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는 질문이 난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꽤 분명한 연구 결과가 쌓여있는 영역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하버드에서 거의 80년 넘게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예측한 변수는 재산도, 학력도,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깝게 연결된 인간관계의 수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요. 이 말이 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이는 요인으로 반복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연락처에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보호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 없이도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빈자리가 느껴지는 관계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이 얘기를 아주 날카롭게 짚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넘의 볼링 언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혼자 노는 사회로 변했는지를 통계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동네 볼링 리그, 지역 모임, 소규모 커뮤니티가 삶의 기본 구조였는데 지금은 개인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퇴라는 사건이 이 개인화를 한 번에 터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라는 마지막 공동체가 사라지는 순간 개인은 아무 준비 없으면 바로 고립 상태로 떨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노년기 삶의 질 비교 연구인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노인들 사이에서도 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3년, 5년 지나면서 격차가 확연해집니다. 외로움은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자산 배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배분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내 인생에서 회사가 차지하던 비중을 은퇴 후에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사람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혼자 버틸 것인가? 이 선택이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은퇴 후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50대 이후부터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완성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해도 되고 소수여도 됩니다. 다만 끈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은 이겁니다.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사람 만나지 뭐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이미 모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있거든요.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어디 가냐고 묻는 한 사람의 문자입니다. 이 준비를 건너뛰면 은퇴 후 사람 하나 안 남았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준비하라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딱 바닥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숫자는 남아있는데 이 돈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전혀 감이 안 올 때입니다. 그때부터 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고 괜히 휴대폰으로 계좌를 열어보고 어제 쓴 카드 값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은퇴 전엔 월급날이 있었는데 은퇴 후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날만 남습니다. 이걸 한번 겪어보면 압니다. 은퇴는 축하받는 이벤트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아주 조용한 공포의 시작이라는 걸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일은 하고 있지만 은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 이미 은퇴했는데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불안해진 분. 다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계실 겁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까? 병원비가 늘어나면 어떡하지? 자식 일이라도 생기면 감당이 될까?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은퇴 후에도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남들보다 잘난 삶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다니고 비싼 취미 즐기는 삶도 아닙니다. 은퇴 후 상위권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 생각 때문에 하루 기분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인데 평생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셨고 집 한 채는 확실히 마련해 두신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은퇴할 때 퇴직금도 꽤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최소 생활비 수준이었고 병원비나 보험료, 관리비를 내고 나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집을 가진 상위 자산가였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산은 컸지만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에 비교적 일찍 은퇴한 분인데 자산 규모만 보면 첫 번째 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집도 크지 않았고 생활도 검소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은퇴 전에 구조를 바꿨습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도록 연금, 금융자산, 소소한 부수입을 조합해 두셨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생활 패턴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도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히 상위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도 높았고 자산도 빠르게 늘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은퇴 걱정은 전혀 없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속도로 돈을 썼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 취미, 사람 만나는 자리, 경조사까지 줄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다시 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은퇴 후 상위권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은퇴 후 상위권을 가르는 기준은 총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버틸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기준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몇 년치 생활비가 아니라 몇십 년을 버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람. 통장을 열어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돈 이야기를 안 해도 배우자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은퇴 후 상위권입니다. 은퇴는 결국 돈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숫자가 부족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구조가 없으면 불안이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위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의 크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흐름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뀌는 순간 은퇴 후 삶의 위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같은 결론을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의 총량이 아니라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안정감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은퇴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 직후 자산 규모가 컸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반대로 자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년에, 아니 다음 달에 내 삶이 어떻게 굴러갈지 대략이라도 그려지는 사람이 은퇴 후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학 책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행복을 설명하면서 소득의 크기보다 통제감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숫자가 아무리 커도 불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이 불안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는 구조가 아니라 깎아먹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인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다룬 여러 고전적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은퇴 후 자산을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흐름으로 보라는 조언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 작더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지출에 대한 죄책감이 적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퇴 후 상위권은 절대 숫자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면 충분하냐고 묻지만 학자들은 오히려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떤 구조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이 묶여있는 구조, 소득이 완전히 끊긴 구조, 지출이 습관처럼 고정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을 키웁니다. 반대로 자산이 분산돼 있고 지출을 조절할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가 비교 습관입니다.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은퇴 후 불안이 커지고, 스스로 기준을 정한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역시 책과 논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권 은퇴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들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은퇴 후 상위권이라는 건 통장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도 이겁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위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벌지는 않지만 대충 어떻게 살지 알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숫자 경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상위권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고들 하십니다. 매달 월급 들어오던 알람이 사라지고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숨 좀 돌리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첫 해가 지나고 나면 밤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병원비 한번 크게 나오면 어쩌지? 혹시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분들 중 상당수가 이 불안 때문에 결국 한 번 더 이사를 고민합니다. 쉬려고 은퇴했는데 살기 위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게 아예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집값, 의료 접근성,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도시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몇몇 도시로 또렷하게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날씨 좋아서요, 생활비가 좀 싸서요 라고 말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정착한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여전히 은퇴 한인들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남아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병원 예약 하나, 약국에서의 한마디 설명, 은행 창구에서의 작은 오해까지 전부 스트레스가 되는 나이가 되면 한국말이 통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에 은퇴하신 한 분은 애리조나로 갔다가 다시 LA로 돌아오셨습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응급실에서 의사 말이 안 들려서 겁이 덜컥 났던 경험 이후로는 그 어떤 비용 절감도 의미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다시 LA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돈은 조금 더 들지만 잠은 훨씬 편하게 잔다고요. 두 번째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은 댈러스입니다. 특히 텍사스 북부 쪽은 은퇴 한인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세가 없고 집값이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한인 상권과 교회, 병원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하신 부부 한 쌍은 캘리포니아 집을 정리하고 댈러스로 옮긴 뒤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집세와 보험료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연금과 투자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돌아간다는 안정감이 생겼다고요. 다만 여름 더위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서 처음 몇 해는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줄어든 게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도시는 애틀랜타입니다. 남부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한인 사회가 단단하게 형성된 곳이죠. 특히 은퇴 후에도 완전히 일을 끊지 않고 파트타임이나 소규모 비즈니스로 소득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려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하신 한 분은 애틀랜타로 이주한 뒤 한인 마트 근처에서 주 이틀만 일하면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쓸모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완전히 쉬어버리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진다고요. 이 도시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하나입니다. 화려한 노후가 아니라 불안이 관리 가능한 삶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연금 액수, 자산 규모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마음이 얼마나 편한가였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십니다. 병원 가는 길이 익숙한지, 말이 통하는 이웃이 있는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노후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이 특정 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동도 있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도 있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돈이 제일 무서운 분도 있고 건강이 두려운 분도 있고 혼자가 되는 게 제일 겁나는 분도 계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환경을 다시 고르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연금, 같은 자산이라도 삶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결국 한 번은 이동을 합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숨 쉬면서 사는 것 같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도시 선택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건 단순한 이민 패턴이 아니라 노년기의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이 아니라 연구로 들여다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노후에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핵심 요인이 뭔지를 이미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거든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는 노년의 행복과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돈의 총액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책 더 구드 라이프에서도 자세히 설명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 선택지를 대신해줄 관계와 환경이 없으면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이 굳이 한인 밀집 도시를 찾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아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로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노후의 심리적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책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에서 노년기의 의사결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벌 기회보다 잃을 가능성에 훨씬 민감해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의료 접근성이 나쁘거나 언어 장벽이 높은 지역에 살면 작은 변수 하나에도 공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집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병원, 약국, 보험 상담까지 한인 네트워크가 있는 도시를 택하는 겁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관리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노후 이주를 다룬 사회학 논문들입니다. 미국 노년학 저널에 실린 여러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이주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용 절감보다 일상 통제감을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일과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훨씬 덜 겪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댈러스나 애틀랜타 같은 도시는 단순히 싸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한인교회, 마트, 병원, 커뮤니티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생활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 에이징 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질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나며 아플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 유지될 때 노년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 한인들이 특정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집단적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디가 좋다더라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게 의료인지 돈인지 외로움인지부터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연구와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노후는 평균적인 해답이 없고 개인의 취약 지점을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이 특정 도시로 정착하는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가 말해온 노후 안정의 조건을 경험으로 체득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어디가 더 싸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덜 무서울 수 있느냐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지는 순간 도시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해집니다.